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이든지 하게 만든다.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의 말입니다. 신문 기자인 선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길게 보면 성공의 비결은 두 가지인 것 같아. 첫째,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 둘째,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 선배의 조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없어서 실패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습관이죠. 목표 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 습관 들이기입니다. 능숙한 영어 회화라는 목표는 매일 회화 연습을 하는 습관에 의해 달성되고 10kg 감량 다이어트라는 목표는 식사량을 줄이고 매일 운동하는 습관에 의해서 달성됩니다. 자격증 시험의 합격이라는 목표의 달성 여부도 하루 종일 도서관을 지키는 습관이 정착되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일이 그렇지요.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수학 잘하는 사람은 결국 수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수학 공부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수학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수학 공부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현명한 이들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바꾸는 데 힘을 쏟습니다. 목표가 있거든 습관을 다듬어 봅시다. 365 공비타민 문제는 습관이다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무척 더운 여름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잠을 자기가 쉽지가 않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름밤을 제대로 만끽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여름에 나누어드리고 싶은 글이 한 편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언젠가 꼭 한번 방송에서 이 짧은 소설을 읽어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지금이 적절한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소설 개똥벌레입니다. 이 개똥벌레는 하루키의 단편들 중에서 문장이 아름답기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똥벌레를 바탕으로 하루키가 길게 느려서 쓴 책이 바로 저 유명한 상실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개똥벌레라는 짧은 단편 안에 상실의 시대에 들어있는 그 아련함과 첫사랑에 대한 애절함과 20살 전후의 시절 미숙하고 부족한 것이 많았던 그때 지나고 보니까요, 마치 그때가 꿈을 꾼 것처럼 그렇게 기억되는데 그 시절에 대한 풋풋한 감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또 지금은 보기 힘들긴 하지만 여름밤에 개똥벌레들이 시골에서는 날아다니곤 하잖아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밤 조용히 우리들 각자가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첫사랑이랄까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이랄까 그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개똥벌레를 읽을 때마다 제가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개똥벌레입니다. 옛날이라고 해봐야 겨우 14, 15년 전의 일이지만 나는 어느 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 그때 내 나이는 18살로 대학에 갓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다. 도쿄 지리에는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깜깜한 데다가 그때까지 혼자 살아본 적이 없는 나를 부모님이 걱정해서 기숙사를 알아봐 주셨다. 물론 비용 문제도 있었다.
기숙사 비용은 자취생활에 비하면 월등히 쌌다. 나야 물론 가능하다면 아파트라도 얻어 혼자 마음 편하게 살고 싶었지만 입학금이며 수업료며 매달 송금 받아야 할 생활비를 생각하면 그런 욕심을 부릴 수가 없었다. 기숙사는 넓은 택지에 온통 콘크리트 담으로 둘러싸인 건물로서 전망 좋은 분교구의 높은 언덕지대에 있었다. 기숙사 정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거대한 느티나무가 우뚝 솟아 있었다. 수령은 150년가량 아니면 좀 더 됐을지도 모른다. 밑둥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면 초록색 가지에 완전히 가려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그 느티나무 거목을 우회하듯 돌아서 다시 기다란 직선으로 넓은 정원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정원 양쪽에는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에 용마루 2개가 평행으로 늘어서 있었다. 큰 건물이었다. 활짝 열려있는 창으로는 곧잘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창가의 커튼들은 어느 방이나 똑같은 크림색, 햇빛에 바래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색깔이었다. 포장도로 정면에는 2층짜리 본부 건물이 있다. 1층에는 식당과 공동 목욕탕, 2층에는 강당과 집회실 그리고 귀빈실도 있다. 본부 건물과 나란히 세 번째 기숙사 동관이 있다. 이것도 3층짜리 건물이다. 푸른 잔디가 깔린 정원 한가운데에는 스프링클러가 햇빛을 받으며 빙글빙글 돌아간다. 본부 건물 뒤편에는 야구와 축구 겸용 운동장과 테니스 코트가 여러 개 있다. 시설면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숙사였다. 이 기숙사의 유일한 문제점은 그것이 어떤 극우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정체불명의 재단법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데 있었다. 기숙사 입소 안내 팸플렛과 기숙사생 규칙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간다. 교육의 근간을 이루어 국가에 유익한 인재를 양성한다. 이것이 이 기숙사의 창설 정신이다. 그리고 그 정신에 찬동하는 많은 재계 인사들이 사유재산을 투자해서 라는 것이 표면상의 설명이지만 그 이면은 온통 모호한 것들 투성이었다.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 세금 혜택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기숙사 설립을 명목으로 사기 비슷한 수법으로 토지를 손에 넣었다고 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찌됐든 별 상관없는 일이다. 어쨌든 나는 1967년 봄부터 다음해 가을에 걸쳐 그 기숙사에 살았다. 그리고 일상생활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익이든 좌익이든 별로 대단한 차이는 없었다. 기숙사의 하루는 장엄한 국기 개양과 함께 시작된다. 물론 국가도 흐른다. 국기 개양과 국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것은 스포츠 뉴스와 행진곡의 관계 같은 것이다. 국기 개양대는 정원 한가운데에 위치해 어느 기숙사에서도 보이게 되어 있었다. 국기를 개양하는 것은 동관, 그러니까 내가 있는 기숙사 건물 관장의 역할이었다. 관장은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50살 전후의 남자였다. 햇빛에 그을린 목덜미에는 긴 상처가 있었다. 이 인물은 육군 학교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 옆에는 국기 개양을 돕는 조수 같은 학생이 하나 있다. 이 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빡빡 깎은 머리에 언제나 학생복을 입고 있었다. 이름도 모르고 어느 방에 사는지도 모른다. 식당에서도 목욕탕에서도 얼굴 한번 마주친 적이 없다. 정말 학생인지 아닌지조차 모른다. 기숙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곧잘 창문으로 이 국기 개양하는 광경을 내다보았다. 아침 6시 15와 함께 국기 개양을 하는 사람들은 정원의 모습을 나타냈다. 한쪽이 테이프 리코더의 스위치를 누르면 기미가요가 흘러나왔다. 그러면 국기가 주르륵 깃대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다. 사자레이 신호 하는 대목에서 국기는 깃대 중간에 오르고
마대 하는 부분에서 정상에 다 올라갔다. 그리고 두 사람은 등줄기를 꼿꼿하게 펴고 차렷 자세로 국기를 똑바로 올려다본다. 하늘이 맑게 개이고 바람이라도 살랑 불면 이것은 아주 근사한 광경이다. 저녁 의식도 대체로 아침과 같았다. 그저 순서가 아침과는 완전히 반대일 뿐이다. 주르륵 아래로 내려온 국기가 오동나무 상자 안으로 들어간다. 밤에는 국기가 펄럭이지 않는다. 어째서 밤에는 국기를 걷어들이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밤에도 국가는 멀쩡히 존속하며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국기의 비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공평한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무도 그런 것 따위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신경 쓰는 사람은 나뿐이 아닐까? 하긴 나도 어쩌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 별로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기숙사 방은 원칙상 1, 2학년생은 2인실, 3, 4학년생은 1인실을 쓰게 되어 있었다. 2인실은 다다미 6개 조를 세로로 길게 펼쳐놓은 형태였다. 책상과 의자가 2개씩, 2층 침대, 사물함 2개, 그리고 조립 선반이 있다. 선반에는 대부분 트랜지스터 라디오와 헤어드라이어와 전기 포트, 인스턴트 커피와 설탕, 라면을 끓일 수 있는 냄비와 식기가 몇 개씩 비치되어 있었다. 석회칠을 한 벽에는 플레이보이의 대형 브로마이드가 붙어있다. 책상 위의 책꽂이에는 교과서와 유행하는 대중소설 몇 권이 꽂혀있는 게 보통이었다. 남자들만 있는 방이어서 대체적으로 몹시 더럽다. 쓰레기통 바닥에는 곰팡이가 쓸은 귤 껍질이 달라붙어 있고 재떨이 대신 쓰는 빈 깡통에는 꽁초가 10cm나 쌓여 있다. 컵에는 커피 앙금이 말라붙어 있고 방바닥에는 라면 봉지와 빈 맥주 깡통이 흩어져 있다. 정기적으로 이불을 내다 말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어느 이불이나 땀과 채취에 쩔어 있다. 그에 비하면 내 방은 청결 그 자체였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고 재떨이는 언제나 씻겨 있었으며 이불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다 말렸고 연필은 가지런히 연필꽂이에 꽂혀 있었다. 벽에는 야한 브로마이드 대신에 암스테르담의 운하 사진이 붙어 있었다. 룸메이트가 병적일 정도로 청결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모든 청소는 그가 했다. 빨래까지 해주었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룸메이트는 지리를 전공했다. 학교를 졸업하면 국토지리원에 들어가서 지도를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세상에는 실로 다양한 종류의 희망이 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매일 아침 6시 정각에 룸메이트는 기상했다. 기미가요가 자명종 시계를 대신한 셈이었다. 국기계양도 완전히 쓸데없는 짓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옷을 입고 세면실로 가서 세수를 한다. 세수를 하는데도 꽤 긴 시간이 걸렸다. 이를 하나하나 뽑아서 닦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방으로 돌아오면 타월에 주름을 깨끗이 펴서 옷걸이에 걸고 칫솔과 비누를 선반 위에 올려놓는다. 그런 다음 라디오를 켜고 아침 라디오 체조를 시작한다. 나는 밤에 늦게 자기도 하지만 숙면을 하는 편이어서 라디오 체조가 시작되어도 잠에 골아 떨어져 있기 일쑤였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 도약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도약할 때마다 내 머리는 베개 위에서 5cm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그래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참다 못한 나는 4일째 되는 날 그에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라디오 체조는 옥상 같은 데 가서 좀 하지 않을래? 하지만 그는 거절했다. 옥상에서 하면 3층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정원에 나가서 하면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없으니까 음악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다못해 도약하는 부분이라도 빼달라고 하면 10년이나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무의식 중에 전부를 해버려서 한 가지를 빼버릴 수가 없다고.
그는 그렇게 거절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따지듯 묻자 그는 그저 같이 일어나서 체조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반문했다. 나는 포기하고 자버렸다. 그는 그 후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라디오 체조를 계속했다. 내가 룸메이트의 라디오 체조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쿡쿡 웃었다. 웃기려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결국은 나도 웃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은 정말로 오랜만이었다. 나와 그녀는 요시야역에서 내려 선로를 따라 이치가야 방향으로 걸었다. 5월의 일요일 오후였다. 아침부터 내리던 비도 낮이 되자 그치고 낮게 내려앉아 있던 우울한 잿빛 구름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쫓기듯이 어딘가로 사라져갔다. 15분쯤 걷자 등에 땀이 배기 시작했다. 나는 두꺼운 무명 셔츠를 벗고 티셔츠 차림이 되었다. 그녀는 옅은 회색의 트레이너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렸다. 잦은 세탁으로 색이 바랜 낡은 트레이너 셔츠였다. 오래전에 그녀가 그것을 입은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게 즐겁냐고 그녀가 물었다. 모르겠어.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녀는 수도가에 멈춰서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바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을 닦았다. 그리고 운동화의 끈을 다시 묶었다. 나는 그런 생활이 체질에 맞을까? 공동생활 말이야? 하고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가신 것들이 많아. 까다로운 규칙이며 라디오 체조 같은 것들이며. 그렇겠구나 하고 말하며 그녀는 한동안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눈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신비하리만큼 투명했다. 그녀의 눈이 이렇게 투명하다는 것을 그때까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 좀 이상한 느낌까지 들 만큼 독특한 투명감이었다. 마치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녀를 만난 것은 반년 만의 일이었다. 반년 동안에 그녀는 몰라볼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그녀의 매력이었던 통통한 볼살도 빠지고 목선도 훨씬 가늘어져 있었다. 그래도 뼈만 앙상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그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뻤다. 나는 그 말을 해주려 했지만 어떤 식으로 말해야 좋을지 몰라 그만두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요시야에 온 게 아니었다. 나와 그녀는 전철 안에서 우연히 만났다. 나도 그녀도 계획은 없었다. 그녀가 내리자고 해서 그냥 전철에서 함께 내렸다. 그것이 공교롭게 요시야였던 것뿐이다. 둘만 덩그러니 있게 되자 우리는 딱히 할 이야기가 없었다. 그녀가 왜 내게 전철에서 내리자고 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할 이야기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역에서 내리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뒤를 쫓듯이 걸었다. 나와 그녀 사이에는 언제나 1m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 나는 줄곧 그녀의 등을 보면서 걸었다. 가끔씩 그녀는 뒤를 돌아다보며 내게 말을 걸었다. 대답을 제대로 할 때도 있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도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런 것은 별로 상관없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갔다. 계속 걷다가 이미 날이 완전히 저물어 버렸다. 우리는 역 근처의 국수집에 들어가서 가볍게 배를 채웠다. 주문을 해서 다 먹을 때까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나는 너무 걸어서 지쳐 몸이 부서질 것만 같았고 그녀는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체력이 상당히 좋구나. 국수를 다 먹은 후에 내가 말했다. 이래봬도 중학교 시절에는 장거리 선수였어. 게다가 아버지가 산을 좋아한 탓에 어릴 적에 일요일만 되면 산을 타곤 했지. 그래서 지금도 다리만은 튼튼해. 하면서 그녀가 웃었다.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내가 말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말라고 거절했다. 혼자 다니는데 익숙하다고, 정말 괜찮다고 말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그녀가 그렇게 말해준 것에 나는 적잖이 안심을 했다. 그녀의 아파트까지는 전철로 편도 1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동안 둘이서 말 한마디 없이 나란히 앉아있기만 하는 게 아무래도 어색할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혼자 돌아가게 되었다. 그 대신 국수값은 내가 냈다. 혹시 괜찮다면 또 만날 수 있을까? 헤어질 무렵에 그녀가 말했다. 만나는 건 전혀 상관없어. 한가할 때 혼자 뒹굴거리느니 이렇게 걸어다니는 편이 건강에도 좋고 말이야. 그렇게 우리는 역에서 헤어졌다. 내가 안녕이라고 말하자 그녀도 안녕하고 인사했다. 내가 처음 그녀를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봄이었다. 그녀는 나와 동갑으로 미션 계통의 명문 여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녀를 소개해준 사람은 내 친한 친구로 그와 그녀는 연인 사이였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소꿉친구로 집도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소꿉친구 커플이 그러하듯이 그들에게는 단둘만 있고 싶다는 바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았다. 항상 서로의 집을 방문해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곤 했다. 그녀는 나와 더블 데이트를 한 적도 몇 번인가 있었다. 그러나 나의 시시한 연애들은 그다지 성과를 올리지 못해서 어느새 나와 친구와 그녀 셋이서만 어울리게 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편했다. 역할로서는 내가 게스트이고 그가 유능한 호스트, 그녀는 편안한 어시스턴트인 동시에 주인공인 셈이었다. 그는 그런 것에 아주 탁월했다. 약간 냉소적인 경향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남자였다. 그는 나에게도 그녀에게도 똑같이 농담하며 늘 같이 대했다. 어느 쪽인가가 침묵하고 있으면 이내 그쪽에 말을 걸어 능숙하게 상대의 이야기를 이끌어냈다. 그에게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있었다. 또 그는 별로 재미없는 상대의 이야기 속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몇 가지씩 찾아내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때때로 내가 정말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착각조차 들었다. 그러나 그가 잠시라도 자리를 뜨면 나와 그녀는 이야기를 잘 나누지 못했다. 두 사람 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이었다.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된 화제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대체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재떨이를 만지작거리거나 물을 마시거나 하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돌아오면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의 장례식이 있고 3개월 뒤에 나와 그녀는 딱 한 번 얼굴을 마주쳤다. 사소한 볼일이 있어서 찻집에서 만났는데 용건이 끝나자 그 다음에는 할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몇 번인가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이야기는 언제나 도중에 끊겨버렸다. 게다가 그녀의 말투에는 어딘지 모난 구석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모르는 어떤 일로 내게 화를 내는 것만 같았다. 나와 그녀는 그렇게 헤어졌다. 어쩌면 그녀가 내게 화를 냈던 것은 그가 생전에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그녀가 아니라 나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수만 있다면 그때의 상황을 바꿔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한번 일어난 일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 5월의 어느 날 오후, 나와 그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당구장에 들러 4게임쯤 당구를 쳤다. 첫 게임만 내가 이기고 나머지 3게임을 그가 이겼다. 약속대로 내가 게임비를 냈다. 그는 그날 밤 차고 안에서 죽었다. N360의 배기 파이프에 고무 호스를 연결해서 차 안으로 끌어들이고 창 틈을 고무 테이프로 꼭꼭 막아놓은 후 엔진을 걸었던 것이다.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친척 병문안을 갔던 그의 부모님이 귀가했을 때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자동차 라디오가 켜진 채였다. 와이퍼에는 주유소 영수증이 꽂혀 있었다. 유서도 없었으며 짐작 가는 동기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와 만났다는 이유 때문에 경찰에게 불려가 신문을 받았다. 그런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평소 때와 똑같았습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도대체 앞으로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인간이 당구에서 3게임을 연속으로 이길 수 있을까? 신문에 조그맣게 기사가 실리고 사건은 끝이 났다. 빨간색 N360은 처분되었고 그가 쓰던 교실의 책상에는 한동안 하얀 꽃이 놓여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로 나왔을 때 내가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모든 사물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 것. 그것뿐이었다. 나는 녹색 부직포가 깔린 당구대며 빨간 N360이며 책상 위에 하얀 꽃이며 그런 것을 모두 잊어버리기로 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잘 되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내 속에는 무엇인지 뿌연 공기 같은 것이 남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공기는 또렷하고 단순한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형태를 이런 말로 바꿔놓을 수 있었다. 죽음은 삶의 극단이 아니라 그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로 나타내고 보니 역겨우리만큼 평범하다. 그야말로 일반론이다. 그러나 나는 그때 그것을 말이 아니라 하나의 공기로서 몸으로 느꼈던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죽음이란 것을 완전히 타인으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죽음은 언젠가 확실히 우리를 붙잡는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죽음이 우리를 붙잡는 그날까지 우리는 죽음에 붙잡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것이 내게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여겨졌다. 삶은 이쪽에 있으며 죽음은 저쪽에 있다. 그러나 내 친구가 죽고 난 그날 밤을 경계로 해서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단순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죽음은 삶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죽음은 이미 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잊고 떠난다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 17의 5월 어느 날 밤 내 친구를 붙잡은 죽음은 그날 밤 나까지 붙잡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확실히 인식했다. 그리고 인식함과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아주 어려운 작업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18살이고 사물의 중간점을 찾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후에도 한 달에 한두 번 그녀를 만나 데이트를 했다. 데이트라고 불러도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이외에는 마땅히 붙일 말이 없다. 그녀는 도쿄 교외에 있는 한 여대에 다니고 있었다. 평판이 좋은 아담한 여자 대학이었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친구도 거의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띄엄띄엄씩밖에 하지 않았다. 특별히 할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에
나도 별로 입을 떼지 않았다. 얼굴을 맞대면 우리는 그저 걷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아무런 진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름방학이 끝날 즈음 그녀는 매우 자연스럽게 내 옆에서 걷게 되었다.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다. 고개를 올라가고 고개를 내려가고 다리를 건너고 거리를 지나며 우리는 하염없이 걸었다. 어디를 간다는 목표도 없었고 뭘 하겠다는 목적도 없었다. 한참을 걷고 나면 찻집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 또 걸었다. 슬라이드 필름을 갈아 끼우는 것처럼 계절만이 지나갔다. 나는 가죽 구두를 새로 샀다. 가을이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그녀는 가끔 내 팔에 몸을 기댔다. 더플코트의 두꺼운 천을 통해 나는 그녀의 입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다. 나는 코트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 넣은 채 언제나처럼 걷기만 했다. 나도 그녀도 고무창을 댄 구두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바싹 마른 플라타너스 잎을 밟을 때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내 팔이 아니라 누군가의 팔이었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내 체온이 아니라 누군가의 체온이었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은 그 전보다 더 투명하게 느껴졌다.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투명함이었다. 때때로 그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마다 나는 슬펐다. 기숙사 동료들은 그녀에게 전화가 오거나 일요일 아침에 외출 준비라도 하다 치면 나를 놀렸다.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모두들 내게 애인이 생겼다고 믿고 있었다.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설명을 할 필요도 없어서 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데이트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누군가가 잠자리는 어땠냐고 물었다. 그저 그랬어 하고 나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 그렇게 해서 나의 18은 지나갔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국기가 올라가고 내려왔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죽은 친구의 애인과 데이트를 했다. 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뭘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학교에서는 강의 시간에 클로데를 읽고 라신을 읽고 아이젠슈타인을 읽었다. 나는 과에서는 거의 친구를 만들지 않았다. 기숙사 동료들과도 마찬가지였다. 언제나 책만 읽고 있었더니 그들은 내가 소설가가 되고 싶어 하는 줄 알았지만 나는 소설가 같은 것은 되고 싶지 않았다.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런 기분을 몇 번인가 그녀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녀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줄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녀가 처음 내게 말했듯이 정확한 말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언제나 내 손이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토요일 밤이 되면 나는 전화가 있는 로비의 의자에 앉아 그녀의 전화를 기다렸다. 전화는 3주 동안 걸려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2주 연속으로 걸려올 때도 있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는 언제나 로비의 의자에서 그녀의 전화를 기다렸다. 주말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놀러 나가기 때문에 로비는 대체로 조용했다. 나는 언제나 그런 침묵의 공간에 떠도는 빛의 입자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애썼다. 누구나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있다. 그것은 확실했다. 그러나 그 다음을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손을 내민 바로 그 앞에는 막연한 공기의 벽만이 있었다. 그렇게 나는 19이 되었고 이윽고 2학년이 되었다. 몇 교의 과목에서 낙제를 했다.
성적은 거의가 C나 D였으며 B가 몇 개 끼어 있었다. 그녀는 하나도 낙제를 하지 않고 2학년이 되었다. 계절이 또 한 바퀴 돌았다. 6월에 그녀는 20살이 되었다. 그녀가 20살이 되었다니 어딘지 모르게 신기한 느낌이 들었다. 나도 그렇고 그녀도 그렇고 사실은 18이나 19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옳을 듯 했다. 18 다음에 19이고 19 다음에 18이라면 몰라도 하지만 그녀는 20살이 되었다. 나도 오는 겨울이면 20이 된다. 죽은 사람만이 언제까지나 17이었다. 그녀의 생일날에는 비가 왔다. 나는 신주쿠에서 케이크를 사서 전철을 타고 그녀의 아파트에 갔다. 전철은 몹시 혼잡한 데다 자꾸 흔들렸다. 덕분에 저녁 무렵 그녀의 방에 도착했을 때 케이크는 로마의 유적처럼 무너져 있었다. 그래도 일단 20개의 초를 꽂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커튼을 내리고 불을 끄자 그럴싸한 생일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그녀가 와인을 땄다. 그리고 케이크를 먹고 간단한 식사를 했다. 20살이 되다니 왠지 바보처럼 느껴져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그날따라 드물게 많은 이야기를 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며 학교 이야기며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어느 것이나 모두 긴 이야기였다. 긴데다가 이상할 정도로 세세했다. A의 이야기가 어느 틈엔가 거기에 포함된 B의 이야기가 되고 이윽고 B에 포함된 C의 이야기가 되어 그것이 한없이 계속되었다. 끝이 없었다. 나는 처음 얼마 동안은 적당하게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러다가 곧 그것을 그만두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을 때 나는 아무래도 불안해졌다. 그녀는 벌써 4시간째 계속 주절거리고 있었다. 전철의 막차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녀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만큼 실컷 이야기하게 두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기회를 봐서 어딘가에서 끊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이야기를 멈추게 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그녀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던 것이다. 너무 늦었다. 미안하지만 그만 가볼게. 다음에 또 만나자. 라고 나는 말했다. 내가 한 말이 그녀에게 전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아주 잠깐 동안 입을 다물었을 뿐 이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포기하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렇게 된 바에야 그녀가 떠들고 싶은 만큼 실컷 떠들게 내버려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그리 길게 계속되지 않았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이야기는 이미 끝나 있었다. 말의 조각들이 갈갈이 찢겨져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녀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어딘가로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녀는 입술을 조금 벌린 채 멍하니 내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불투명한 막에 투시된 듯한 그런 시선이었다. 나는 정말 미안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해할 생각은 없었어 라고 나는 한마디 한마디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쏟아진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와 레코드 재킷 위에 소리내어 떨어질 때까지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눈물을 한번 흘리기 시작하자 그 다음에는 주체하지를 못했다. 그녀는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마치 토하는 것 같은 자세로 울었다. 나는 가만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의 어깨는 조그맣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거의 무의식 중에 그녀의 몸을 껴안았다. 그녀는 내 가슴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다. 뜨거운 입김과 눈물로 내 셔츠가 젖었다. 나는 왼손으로 그녀의 몸을 안고 오른손으로 가느다란 머리칼을 어루만졌다. 한참 동안 그 자세로 그녀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그녀와 잤다. 그렇게 한 것이 옳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 밖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에게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어째서 그와 자지 않았는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은 묻지 말았어야 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 몸에서 손을 떼더니 등을 돌린 채 창밖에 비를 바라보았다. 아침에 깨어보니 비는 그쳐 있었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줄곧 깨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1년 전과 같은 침묵이 그녀를 푹 뒤집어 씌우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녀의 하얀 등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포기하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방바닥에는 레코드 재킷이 어젯밤 그대로 흩어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모양이 흐트러진 케이크가 반쯤 남아있었다. 마치 거기에서 갑자기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책상 위에는 사전과 프랑스어 동사표가 있었다. 나는 침대 밑에 떨어져 있던 옷을 주워 입었다. 셔츠의 가슴팍은 아직도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얼굴을 묻자 그녀의 머리카락 냄새가 났다. 나는 책상 위에 메모지에 전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썼다. 그리고 방을 나와 살며시 문을 닫았다.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녀의 아파트에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긴 편지를 썼다. 내가 느끼는 것을 가능한 한 솔직하게 썼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버린 후에 나 자신은 어디에 있을지 짐작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가능한 한 심각하게 사물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심각하게 생각하기에는 세계가 너무도 불확실하며 아마 그 결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타인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내가 너무나 보고 싶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래도 되는 일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 7월 초에 답장이 왔다. 짧은 편지였다. 그녀는 학교를 1년 동안 휴학하기로 했고 아파트를 비우기로 했으며 교토의 산속에 있는 요양소에 들어가서 안정을 찾을 거라고 했다. 1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준 것에 대해 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있어. 그것만은 믿어줘.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언젠가 한 번 더 이 불확실한 세계의 어딘가에서 너를 만난다면 그때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라고 그녀는 편지의 끝을 맺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편지를 몇백 번이나 읽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한없이 슬퍼졌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내 눈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의 느낌과도 같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슬픔이었다. 토요일 밤이 되면 나는 여전히 로비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다. 전화가 걸려올 곳은 없었지만 그 밖에 대체 무엇을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언제나 텔레비전 야구 중계를 켜놓고 보는 척을 했다. 그리고 나와 텔레비전 사이에 가로놓인 막막한 공간을 응시했다. 나는 그 공간을 둘로 나누고 나눠진 공간을 또 둘로 나눴다. 그리고 그렇게 몇 번이나 계속하다가 마지막에는 손바닥에 올려놓을 정도로
작은 공간을 만들어냈다. 10시가 되면 난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돌아와 잠들었다. 그 달이 끝나갈 무렵 룸메이트가 인스턴트 커피병에 넣은 개똥벌레를 주었다. 병 속에는 개똥벌레 한 마리와 풀잎과 물이 조금 들어있었고 뚜껑에는 공기구멍이 몇 개 뚫려 있었다. 여자친구한테 줘도 돼. 분명히 좋아할 거야 라고 룸메이트가 말했다. 해가 저물자 기숙사에는 고요가 감돌았다. 국기가 내려지고 식당 창에 불이 켜졌다. 은은한 저녁밥 냄새가 났다. 크림 스튜였다. 나는 개똥벌레가 든 인스턴트 커피병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다. 누군가 걷어들이는 것을 잊어버린 하얀 셔츠가 빨랫줄에 걸려 무슨 허물처럼 저녁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옥상 구석에 있는 녹슨 철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급수탑 위에 섰다. 원통형의 급수 탱크는 낮 동안에 듬뿍 빨아들인 열로 아직 따뜻했다. 좁은 공간에 앉아 난간에 기대고 있으니 아주 조금 일그러진 하얀 달이 눈앞에 떠올랐다. 오른쪽에는 신주쿠가, 왼쪽으로는 이케부쿠로가 보였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선명한 빛이 강의되어 거리에서 거리로 흘러가고 있었다. 개똥벌레는 병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너무나도 약했고 그 색은 너무나도 엷었다. 내 기억 속의 개똥불은 그보다 선명한 빛을 여름의 어둠 속에 뿌렸다. 개똥벌레는 힘이 빠져 죽어가는지도 모른다. 나는 병 주둥이를 쥐고 몇 번인가 흔들어 보았다. 개똥벌레는 유리벽에 몸을 부딪히자 아주 조금 날았다. 그러나 그 빛은 여전히 희미하기만 했다. 아마 내 기억이 잘못됐을 것이다. 개똥불은 실제로는 그리 선명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그저 그렇게 믿고 있었을 뿐인지도 모른다. 나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몇 번인가 심호흡을 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있자 몸이 금방이라도 여름밤의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해가 저문 뒤 급수탑에 올라온 것은 처음이었다. 천천히 시간을 들이며 밤이 지표를 덮어갔다. 도시의 빛이 아무리 자기의 존재를 뽐내려 해도 밤은 제 구실을 확실히 해내고 있었다. 나는 병 뚜껑을 열고 개똥벌레를 꺼내 3cm쯤 튀어나온 급수탑의 모서리에 올려놓았다. 개똥벌레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잘 파악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개똥벌레는 볼트 주변을 기우뚱거리면서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부스럼 딱지처럼 말라붙어 있는 페인트 자국에 발을 걸치기도 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 볼트의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 그곳에 한참 동안 웅크리고 있었다. 개똥벌레는 마치 숨이 끊긴 듯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난간에 기댄 채 그런 개똥벌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 동안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만이 우리 사이를 강물처럼 흘러내려갔다. 나는 언제까지고 기다렸다. 개똥벌레가 날기 시작한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다. 개똥벌레는 뭔가를 생각해낸 듯이 갑자기 날개를 펴더니 그 다음 순간에는 난간을 넘어 옅은 어둠 사이로 떠올랐다. 그리고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라도 한 듯이 급수탑 주변에서 재빠르게 호를 그렸다. 그리고 그 빛의 선이 바람에 스며드는 것을 지켜보기라도 하듯 잠깐 동안 그곳에 머물더니 이윽고 동쪽을 향해 날아갔다. 개똥벌레가 사라진 후에도 그 빛의 궤적은 내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감은 눈의 두터운 어둠 속에서 그 약하디 약한 빛은 마치 갈 곳을 잃은 넋처럼 언제까지나 떠돌고 있었다. 나는 몇 번이나 그런 어둠 속에 살며시 손을 뻗쳐보았다. 손가락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 가느다란 빛은 언제나 내 손가락 조금 앞에 있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소설 개똥벌레를 나누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신입생 때의 기억을 떠올리신 분들도 예전에 좋아했던 누군가를 떠올리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한 따뜻한 기억들을 안으시고요. 빛의 궤적을 남긴 채 허공 속으로 멀리 사라진 개똥벌레처럼 이 여름밤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